2009년도 행시 일반행정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거 지금 2번 설문을 좀 보기 위해서인 것인데, 첫 번째 설문부터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세계는 총수요 충격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 경기 침체를 밑줄. 현재 경기 침체, 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국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 그래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 밑줄. 유동성 확대 정책을 재정 팽창으로 볼 수도 있고 통합 팽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통합 팽창은 양적 완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 재정 팽창에 의존했기 때문에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많고, 특히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 이 재정 위기에 처한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호소하고 있고, 미국의, 유럽의,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 유동성 확대 정책. 근데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하여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를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비교 서술해봐라. 그리고 ADS 모형을 사용해서 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해라. 일단 1930년대 대공황, 이거의 대공황의 발생 원인 정도는 써야겠죠. 대공황의 발생 원인. 그리고 그때 정책 처방이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 이 재정 팽창 정책이고, 통화량이 너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는 것도 있죠. 통화 가설도 있잖아. 그래서 뒤에 예시답안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잠깐 보세요. 대공황은 1929년부터 30년대 말까지 진행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다. 주가 폭락, 생산의 급격한 감소, 고실업, 물가와 명목이자의 급격한 하락, 이게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출 가설과 통화 가설이 있다. 지출 가설 밑줄.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이 도산되고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급감했다. 밑줄. 소비 투자 급감. 그리고 정부의 긴축 정책의 결과로 재정 지출도 크게 줄어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다 줄어서 이게 지출이 줄어서 대공황이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통화 가설. 급격한 통화 공급의 감소가 대공황을 가져왔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당시에 위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 P분의 M은 높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 잔고는 증가했기 때문에 대공황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을 여기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에 먼델-토빈 효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델-토빈 효과로.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을 확인을 좀 해보고, 문제에서 주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두고 갑시다. IS 상품 시장 균형, LM 화폐 시장 균형. 이 상품 시장에 Y 이퀄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가 이자를 감소한 수인데, 이 이자는 실물 이자다. 실질 이자, 정부 지출은 내생으로 주어져 있고, 화폐 시장은 실질 통화량, 그리고 화폐 공급이 있고, 화폐 수요는 요 명목 이자, 피셔 관계식이 있고, 명목 이자는 실질 이자와 언제 차이가 나냐? 기대 물가 상승률. 이게 물가가 변하는 상태에서, P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ISLM은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 같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명목이자다. 처음에 최초의 상태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같은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러면 A점에서는 뭐가 없어요? 인플레 기대가 없는 거죠. 인플레 기대나 디플레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의 최초의 균형 상태다. 분석 모형이 있고, 두 번째는 디플레 기대가 발생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디플레가 올 거라고 예상한다. 이 디플레 기대. 이 디플레 기대가 오면 피셔 관계식에서 R 플러스 기대 물가 상승률인데 이 디플레 기대가 오면요. 피셔 효과에 의하면 이 인플레 기대나 디플레 기대가 전부 다 명목이자에 반영된다고 말하지만 이 몬델 터빈 효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부만 명목이자의 하락으로 그리고 일부는 실질이자의 상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투자를 변화시킬 거고 이자율 상승이니까 투자가 감소하면서 총 수요가 감소하고 IS가 좌측 가고 IS가 좌측 제로가 원으로. 그래서 새로운 이런 균형점 B점에서 여기 보니까 산출량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가 온 이유가 어디다? 요 디플레 기대 때문이다. 이 디플레 기대에 따른 경제 불안정화 효과, 이렇게 불안정화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함의, 그래서 그 유동성 함정 상황을 그리고 그 함정 상황에서 재정 팽창, 통합 팽창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예시다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함정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유동성 함정, 요게 이제 LM이 수평의 형태고 요렇게 LM이 있고 IS는 굉장히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IS, LM이 많이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경제가 있겠죠. 이런 상태. 결국은 요게 이제 명목이자고요. 물론 산출량 평면인데 LM을 아무리 이동시켜 봐도,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아무리 써봐도 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요 균형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IS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IS를 재정 팽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IS 제로가 원으로 이 재정 팽창을 통해서도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뭘 통해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방금 얘기한 몬델 터빈 효과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몬델 터빈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플레 기대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인플레 기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각 국가들이 요 퀀티터티브 이징, 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팽창시켜주면 유동성 공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주면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게 되고,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게 되면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게 같다는 피셔 관계식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면 명목이자의 일부만 반영되고 실질이자가 떨어지면서 실질이자의 증가는 뭐의 증가로? 요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따라서 총수요의 증가,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하게 된다. 우측하는 이유를 지금 요 인플레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지금. 인플레 기대 때문이다. 요게 몬델 터빈 효과다 이것입니다. 몬델 터빈 효과. 이 몬델 터빈 효과는 인플레 기대나 또는 디플레 기대가
명목 이자율의 일부 반영되고 실질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실질 변수에 직접적으로 투자나 총수요, 산출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죠. 누구의 주장이에요? 케인즈 학파의 먼델과 토빈의 주장이다. 두 번째, 그 유동성 팽창 정책을 그냥 정부 지출의 증가라고 봐도 되겠죠. 재정 팽창. 재정 팽창. 요게 지금 두 가지의 유동성 팽창, 설문에서 얘기한 유동성 공급 정책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 국가들이 그래서 다 이걸 보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하면 보세요. AD 곡선을 우측으로 보내면 됩니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IS 곡선이 우측 가니까 AD 우측 가고 총공급 곡선이 수평의 형태입니다. 왜 수평일까요? SAS 왜 수평이에요? 대공황 때는 재고가 창고에 그득이 쌓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물가 변화 없이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수요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공황 때 유효 수요 이론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수평의 형태고요.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AD가 우측으로 보내야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 그 AD를 우측으로 보낸 것을 방금 뭘 통해서? 재정 팽창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국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의 밑줄, 소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대국 밑줄, 소국 밑줄.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 거시경제의 주요 거시 변수가 이제 우리가 모형 분석을 어떤 모형을 분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요 변수에 대해서 도표가 결론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도표가 다 나와야 돼. 그거 안 쓰는 사람들은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지막 소결은 도표로 정리를 해주시라. 그리고 예시답안을 잠깐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예시답안의 그 그래프만 잠깐 확인해 봅시다.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왼쪽에 그 대국경제 그래프가 3개나 되어 있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그래프 ISLM에다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소국경제에 그 ISLM 있고, 그 ISLM 사실은 BP 혹은 ISLM BP인데요. 그 ISLM 모형이 이렇게 되는데 ISLM BP라고 좀 바꿔주고. 그것만 쓰면 되겠습니다. ISLM BP만.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ISLM BP.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국 모형은 모든 이국 모형, 두 나라 간의 분석을 전부 다 이걸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쓸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유럽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설문을 보면 대국의 재정 팽창, 이게 소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을 대국은 뭘로요? ISLM으로. 소국은 ISLM BP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국 뭘로요? ISLM으로. 소국은 ISLM BP로. ISLM BP로. 대국은 ISLM으로. 이게 가장 간단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가정을 이제 조금씩 추가해도 되고, 그냥 분석 모형을 문제에서 이렇게 앞에 모형을 빼지 않고 그냥 소국 경제, 대국 경제, 소국 경제 이렇게 따로 설문을 2번 대국, 3번 소국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국에다가 ISLM을 쓰고 그 다음에 소국에다가 ISLM BP를 쓰고 이렇게 가도 되겠어요. 대국경제 확장 재정 정책, 소국의 ISLM BP 이렇게 해서
여기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별도로 해보면 IS 상품시장 LM 화폐시장 상품화폐 동시균형이 여기는 ROI 평면에 IS, LM, BP가 BP는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이렇게 R0, Y0 최초의 균형점 H ROI 평면에 물론 대국의 확장 재정 정책 그러면 IS 곡선을 우측으로 IS 제로가 원으로 이렇게 우측 보내고 새로운 균형점 B점하고 요 E자를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산출량을 Y1으로 E자를 R1으로 요게 중요하다. 요 E자를 상승한 것이 얘가 대국이기 때문에 국제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국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게 중요해요. 소국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요 국제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소국 경제가 그대로 이걸 받아들인다. 응? 그러면 이자율이 R0 스타에서 R1 스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BP가 상방 가게 되고 BP 제로가 BP1으로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대국이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곡선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 IS 제로가 IS1으로 전부 다 서술로 하지만 요 곡선의 이동 정도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는 대내 균형점 요 B점에서는 이자율 어떻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산출량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자율 상승과 산출량 증가 이게 대국이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이유죠. 요 내수를 진작시키는 내수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산출량을 정부시를 늘린 것이다. 요거 변화가 지금요 두 가지 형태인데요. 요게 변화가 투자를 줄일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국의 국제이자율을 끌어올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제이자율 상승이다. 이게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세 번째, 소국경제는 소국이라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뭐를 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소국은 가격 수용자여서 요 수용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뭐를 받아들여요? 국제이자율 요거가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수용한다는 것은 BP가 상방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국 경제의 BP가 상방 이동한다. 그러면 요 최초의 균형점이 어떤 점인데요? 요 A점, 상품화폐와의 동시균형점인 요 A점이 이제 어떤 불균형이 되냐면 BP가 상방 가버리니까 국제수지가 적자의 불균형이다. 환율이 어떻게 돼? 상승하고 순수출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IS가 이렇게 우측 가서 균형이 회복이 된다. IS 제로가 IS1으로 이렇게. 이런 점이 B점이다. 따라서 산출량은 Y1으로 이렇게 증가하다. 자, 이 소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주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얘기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표로 일단 정리를 해서 거시변수의 증가 가장 중요한 게 GDP 소득이네요. 소득이 플러스입니다. 대국의 확장 재정 정책은 소국 경제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긍정적인. 요 긍정적인 파급 효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견인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견인 끌어올렸 견인 효과. 로코모티브 이펙트 이렇게 부르는데 견인 효과. 소비는 어때요? 소비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요 투자는요. 이자율이 어때요? 최종적으로 이자율이 국내 이자가 원래 여기에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같아져요. 항상 이렇게 이자율 상승했으니까 투자는 감소할 거고 여기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 상승했다. 플러스 순수출 경상수지는요.
플러스죠. 그러면 완전 자본의 가정에서 BP가 수평이니까 자본은 완전히 자유롭다. 항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합이 제로입니다. 그래야 균형이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자, 이렇게 지금 가면 되고, 여기 뭘 보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을 보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에 요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파생 수요라고 생각을 하면 고용 규모도 늘었을 것이다. 플러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요 거시 변수의 변화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게 소결로,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의 분석 틀이에요. 여기 분석 틀인데,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지고 이제 또 배점에 따라서 어떤 걸 추가를 할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히 뭐를 추가해야 돼? 여기다 ADS를 추가해요. ADS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여기다 추가를 한다.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개형만 좀 그리겠습니다. BP, IS, LM. 여기가 AD, AS. 자, 뭐가 늘을 때, 여기 보니까 정보 유출이 늘어서 이자를 상승하면 BP가 상방 가는 게 가장 첫 번째라 그랬어요. BP가 상방 간다. 그럼 최초의 균형점에서 적자의 불균형, 환율 상승, 순수출이 증가.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면 그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릴 것이고 AD를. 이런 점이 뭐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요? 이런 B점이고 이런 점이 A점이죠. 뭐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 물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점이 B점이고 이런 점이 C점이 되겠고, C점은 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거고, 산출량은 Y 이렇게 2로 일정 부분 지금 감소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에 다시 반영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는 게. 물가가 상승하면, 요 P가 상승하면 P분의 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고요. P분의 여기 EP 스타, 요 실질 환율은 하락하죠. 그래서 실질 환율의 하락은 순수출을 감소시킬 거고, 실질 환율의 하락은 요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IS와 BP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요. 요거는 실질 통화량은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전부 다 좌측 가는데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보니까 요게 C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이후의 C점이 최초의 산출량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요런 점에서 점이 찍혀서 IS의 좌측 이동이 여기까지 소폭, 요 LM이 소폭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이 C점이 되고, C점에서 산출량이 일정 부분 느는 형태로 이렇게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 ADS를 좀 추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건 기본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국 모형에서는 추가하려면 요 ADS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하나 더 분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ADS 그래프는 안 그리는데 그냥 그리고 싶다. 여기에 반영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수식을 쓰고요. 이렇게 여기다 여기에 총수요입니다. AD, AS. 반드시 그래프만 그려놓고 수식을 안 쓴 사람들이 있어. 수식은 IS, LM, BP만 써놓고 모형은 ADAS로 분석하고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게 잘 여러분 조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국 경제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굉장히 유용하니까 좀 하나 더 알아주세요. ISLM에다가 대국 경제에 뭘 붙일 수 있냐면 IRP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 평가를 붙일 수 있어요. 이자율 평가를. 그러면 그 이자율 평가를 붙이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이자율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아까 그 화폐시장, 외환시장 연계 모형에서 외환시장의 균형 조건이에요. 이자율 평가는 외환시장의 균형 조건인데, 이 외환시장 균형 조건은 여기 대국에 지금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이
맨큐책에 있는 세계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세 개 평면을 그리지 않고 오른쪽 두 개 평면을 평면 하나로 분석할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평면은 뭐예요? 지금 순자본 유출이라서 이거 자본시장이고 세 번째는 경상수지 평면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게 EGR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 ISLM, 여기가 IRP, ISLM, IRP, ROI 평면, ISLM. 그리고 여기다 IRP, EGR 평가. EGR 평가는 요 EGR과 환율의 역관계라 그랬어요. EGR과 환율의 역관계. 그래서 요렇게 상품화폐 동시균형점에서 EGR이 결정되면, 요 EGR이 결정되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EGR로 결정된다. 요런 점이 A점이면 요런 점이 A'점 이렇게 해서. 자, 대국이 어떤 정책을 쓰면 확장 재정 정책을 써서 IS가 우측하면, 이렇게 우측하면 요런 점으로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되고 B점에서 EGR이 올라가니까요. 뭘로? R1으로 올라가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 E1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요 환율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대국 경제에서. 대국 경제에서 이 재정 정책이 요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상승이면 자본을 유입시키겠죠. 자본의 유입 그리고 환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